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감정어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경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저는 도서관에 들렀다가 신간도서 중에서 감정 관련된 책이 있어서 이 책을 빌리게 됐어요. 근데 유선경 작가님이 이전에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이 유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감정어휘 이 책을 봤는데 너무 좋은 책이었고, 감정 관련해서 한국분이 쓰셔가지고, 한국 작가분이 쓰셔서 되게 자연스러운 그 문맥의 흐름과 또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감정을 디테일하게 자신의 감정을 단어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어휘가 제가 지금까지 주로 본 책들이 번역서들이어가지고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들의 단어들이었는데, 이 책은 이제 한국말로 한국 어휘를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존재감에 대해서, 존재감에 따라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두드러지는 개인적인 욕구는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욕구가 본능임은 조선시대에 팽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했다는 사실로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산자의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사회적 사형으로 요즘 말로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한 것이다. 존재감은 다른 말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며, 그 품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존재감이 훼손되어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면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존중받을 때 기쁨을 느끼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수치감을 느낀다.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업신여기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다. 이런 감정을 가진 어휘가 무시, 경멸, 멸시, 무멸, 모욕, 수모 등이다. 하나같이 사람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욕되게 하는 것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폭력이다. 동시에 가장 쉽게 벌어지는 일상이다. 돈이나 권력을 앞세워 대놓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심코 무시하는 표정, 비웃는 눈빛, 낮잡는 말투가 수치심을 준다. 또 노력에 비해 받은 대가나 대접이 형편없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 수치감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업신여김이라는 폭력을 당했다는 감정의 신호이다. 우리가 슬픔, 공포, 분노, 증오라고 느끼는 감정의 실체는 수치감인 경우가 많다. 자기가 수치감을 느꼈다는 자체가 극도로 창피해서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지만 얼굴은 화끈거리고 손발은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차가워지는 느낌이 든다. 슬픔이나 공포, 분노, 증오 등의 감정으로 표현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다. 설령 모욕감이나 수치감을 준 대상이나 환경이 사라진다 해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미 존재감이 손상당했고 부정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치감은 자기 비하로 이어져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뜨릴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비극이 발생한다. 고립감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타인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느낌이다. 무력감은 자신에게 이런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는 느낌이다. 둘 다 무시무시한 절망의 감정이다. 감정을 산채로 묻어버린 결과이다. 표현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자신이 경험한 모욕감이나 수치감을 드러내려면 영혼의 밑바닥까지 긁어 힘을 끌어 모아야 할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입장이 바뀌어 듣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나 혼신의 힘을 다해 용기를 낸 사람의 이야기를 연민의 귀를 준비해서 들어야 한다. 연민이란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의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휴머니즘의 바탕이다. 동정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동정은 자기 처지와 상대의 처지를 비교해서 자기 처지가 낫다는 입장이 깔려 있어 자칫 모욕이 될 수 있다. 자기 관점에서 상대의 이야기나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선한 의도라 해도 판단이다. 연민이 아닌 판단의 귀를 갖다 댈 때 모욕감이나 수치감을 털어놓은 이의 감정은 고립감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많이 외로웠겠다고, 당신이 느끼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겠냐고. 이 중 한마디만 들려주어도 생명의 동아줄을 잡을 수 있다. 수치감은 동물 중에서 고도로 사회화된 인간만이 느끼는 고유의 감정이다.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데서 생기기 때문이다. 타인이 정말로 그렇게 평가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차라리 타인이라면 안 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디에 갖다 버릴 수도 없는 내 안의 타자가 줄곧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다. 못마땅하게 보고 있을 때와 뿌듯하게 보고 있을 때 내가 대상이나 사물을 대하는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내 안의 타자는 망상 같은 병증이 아니고서야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 구조 등에서 겪어온 차별이나 존중, 고립감이나 친밀감 등의 감정이 쌓여 내면화된 것이다. 인간의 모든 감정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나를 살리기 위한 시그널이기에 중요하고 내 안의 타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부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롭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도덕적 기준이 엄격하고 높을수록 수치심을 가질 확률이 높다. 맹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번역한 수호지심의 기준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이런 내 안의 타자를 가진 이는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상대가 뭘 해도 탐탁지 않아 하면서 경멸의 눈빛을 보내거나 습관적으로 조롱이나 비하, 비난의 말투를 가하는 인간들이 있다. 상대의 존재감을 손상시키거나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논리적으로 해본 적 없다고 해서 의도가 없다 할 수 없다. 여기까지 한 2장 정도 되는 거를 좀 연달아서 읽어봤어요. 이 부분이 인상적이어가지고 존재감과 수치감의 관계, 그리고 존재감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진통제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 먹는 진통제를 먹으면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마음의 아픔의 진통도 줄어드는 그런 신경학자와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통, 치통, 태니통에 먹는 약을 마음이 아플 때 먹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감정은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리는 신호이기에 모두 정당하다. 그의 말조차 들어보려 하지 않고 이성이나 의지가 폭군처럼 감정을 굴복시키려 한다면 감정의 입장에서 가혹하고 부당하지 않을까. 이 과정에서 아픔이 발생한다. 감정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참고 억누르고 없애려고 하는 자기 반응이 아픔을 일으킨다. 참아야 하고 억눌러야 하고 없애야 한다고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돼 더 많이 그러할수록 강도가 더해질 것이다. 이런 태도는 거짓된 평화를 만드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자신의 내면의 감정의 총탄을 차곡차곡 장전하는 것이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잘 참고 잘 억누르고 잘 없애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잘 분출하는 것도 아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외부나 내부의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생각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좋거나 편하면 받아들이고 싫거나 힘들면 회피하는 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감정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감정을 유발한 원인을 분석해서 어떤 감정인지 할 수 있는 한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마음에서 감정 조절은 이미 마쳤을 수 있다. 남은 것은 내가 느낀 이 감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의 기준은 기질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마 화목보다 불화, 즐거움보다 고통, 평안보다 불안을 목표로 삼는 이는 지극히 드물 거라고 본다. 대부분의 감정은 곧 사라지지만 영원히 떠나거나 사라지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억이 있는 한 피할 수 없다. 이전보다 한결 잔잔할지 폭풍과 될지, 그래서 견딜만 할지 삼켜져 버릴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의 감정에 대한 나의 반응에 달려있다.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스스로를 괴롭힌다. 화가 나서 화를 냈는데 돌아서서 화를 냈다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워지고 만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반대로 화를 내기는커녕 무방비 상태로 굴복했다는 사실 때문에 또 더 괴로웠던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 감정이 들이닥칠 때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피하지 말자. 감정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자. 그러면 비록 오늘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을지라도 다음에 비슷한 감정이 들이닥칠 때 어떻게 해야 자신의 자존심을 품위 있게 보호할 수 있을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점차 수월해질 것이다. 가능한 모든 감정을 아픔마저도 생생하게 경험하고 응시하자. 살아있는 한 다음은 꼭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때 나아지면 된다. 소중한 것이 생겼을 때 샘솟는 감정이 기쁨이라면 슬픔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잠기는 감정이고 분노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너졌을 때 들끓는 감정이며 공포는 자신의 소중함을 위협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끼쳐오는 감정이다. 문득 생기는 궁금증. 소중한 것이 없다면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불안도 두려움도 없을까? 그래서 여기 또 평온함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떨 때 평온한 느낌을 표현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메건 더바인이 쓴 슬픔의 위로에 따르면 비교적 평온함의 증거란 이러하다. 정서적 평정, 자신에게 친절하기, 고통 속에 혼자 버려지지 않았다는 느낌, 인정받은 느낌, 마음의 안정감, 몸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섭식, 자신의 정서 상태가 어떻든 간에 주위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 다른 사람의 적절치 않은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능력, 상대의 말이나 태도를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격앙된 감정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이나 세상을 떠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래서 몸에 항상성이 있어서 이게 춥다고 느끼면 내 몸을 좀 더 따뜻하게 하고 덥다고 느끼면 좀 더 시원하게 해주려는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항상성이 있다고 안전이나 평안이 깨졌다는 신호 혹은 잘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감정이라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안전한 공간에 있고 보호받고 존중받을 때 우리의 몸은 부드럽고 물렁해지며 마음은 포근함을 느낀다.
포근하다는 감정이나 분위기 따위가 보드랍고 따뜻하여 편안한 느낌이 있다. 이 포근함이 온전히 내 것이며 쉬이 깨지지 않으리란 낙관과 희망이 울려가면 기분이 몽실몽실하다, 몽글몽글하다, 몽실몽실하다는 구름이나 연기 따위가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가볍게 떠있거나 떠오르는 듯하다 이고, 몽글몽글하다는 덩이진 물건이 말랑말랑하고 몹시 매끄럽다 이다. 이상향이 나에게 도착했다. 언제 이상향이 나에게 도착하는지 기억해둬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몸이 부드럽고 물렁해지며 또 어떨 때 마음이 포근하고 몽실몽실하고 몽글몽글해지는지 기억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휩쓸 때 그 기억을 꺼낼 수 있다면, 그래서 이상향을 스스로에게 마련해 준다면 감정의 해일에 대책 없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나의 마음은 무사하고 곧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이상향, 내가 이상향이 언제인지 그런 기억을 갖는 게 중요하고, 또 언제 그런 마음이 드는지, 그런 상태를 어떻게 환경을 만들면 좋은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졌는지를 잘 기억하고, 내가 나의 감정에 그런 시그널들이 있을 때, 항상성이 깨졌을 때 그런 대책들을 좀 준비하면 좋다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 슬픔이나 무기력과 복수, 분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슬픔이나 무기력은 마이너스의 힘이고, 복수나 분노는 약간 플러스 에너지가 많은 상태인 건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꿈꾸며 일어서는 것이 슬픔의 늪에 빠지기보단 차라리 낫다고. 분노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것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정당한 신호이다. 분노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분노를 표현하거나 해결하는 방식이 틀린 사례를 많이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화가 화를 부른다. 아무리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 해도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면 상대의 분노를 자극할 뿐이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는 상대를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싶어서 애초에 분노가 몇 배로 불어나고 폭발해 이성을 잃는 지경에 이른다. 모든 감정은 정당하고 옳고 그름이 없지만 표현하거나 해결하는 방식에는 옳고 그름이 있다. 책임이 따른다. 참고로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 있기에 절망한다. 절망의 고비는 희망을 품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체념으로 곤두박질쳐 무생물체가 되기로, 심장을 돌덩어리로 만들기로 작정하면 슬픈 일이다.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축복, 밖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든 나를 끈기 있게 축복하는 것이다. 아직 끝장은 오지 않았으니 그토록 열망하던 것을 함부로 폐기 처분하지 말자. 일단 푹 쉬면서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하자. 촉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안을 감각어휘로 표현하면 포근하다일 것이다. 포근하다는 보드랍고 포근하여 기분이 좋게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감정어휘로는 감정이나 분위기 따위가 아늑하고 편안하다는 뜻을 갖는다. 보드랍다 역시 감각과 감정에 통용할 수 있는데, 거칠거나 딱딱하지 않고 무르고 매끈매끈하다. 사람됨이나 마음씨가 곱고 순하며 부침성이 있다는 뜻을 갖는다. 보드랍다의 큰 말이 부드럽다이며, 감정 어휘로 쓸 때 곱다, 순하다, 상냥하다 등과 비슷한 말이다. 포근하고 부드러운 감정을 느끼면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매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이를 형용사로 몽글몽글하다라고 한다.
몽글몽글해진 것에 더해 구름처럼 동글동글하게 맺혀서 가볍게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느낀다면 몽실몽실하다라고 한다. 간혹 보이지 않는 손이 간지럼을 태우는 것 같기도 하다. 간지럽다는 감각 어휘로는 무엇이 살에 닿아 가볍게 스칠 때처럼 견디기 어렵게 자리자리한 느낌이 있다는 뜻이고, 감정 어휘로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참고 견디기 어렵다. 몹시 어색하거나 거북하거나 더럽고 치사하여 마음에 자리자리한 느낌이 있다. 자리자리하다는 피가 돌지 못하여 자꾸 자린 듯하다 이다. 이렇게 감각 어휘로 우리나라 말로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감탄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감탄은 기대 이상의 것을 마주했을 때 익은 열매가 터지듯 절로 나온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렸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이 그 이상일 때 짜릿한 전율과 함께 몸 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태어나 처음 보거나 듣거나 하는 등의 경험일수록 빛은 더욱 강렬할 것이다. 놀람과 기쁨의 이중 감정. 이럴 때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크게 웃음을 터뜨리기보다 울음을 터뜨린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좋아서 하든 억지로 하든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다. 기대치에 따라 노력의 강도가 비례할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 이상의 보상이 주어지면 피, 땀, 눈물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해 마침내 빛 속에 들어선 것 같은 황홀감을 느낀다. 성취에 따른 가장 큰 보상이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는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계속 나아간다. 황홀감이 종착지인 동시에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보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마음의 빛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이제 그만 멈추고 싶은 피로와 무력을 느낀다.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이 습관이 선순환으로 작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습관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만두게 되는 이유를 이런 부분에서 감정에서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회복 탄력성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